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일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조수진의 경제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 노란 봉투법 탈한국의 신호탄인가. 이런 제목으로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실제로 M&A를 통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투자 조건을 비교하고 실제로 수천억의 기업 투자를 연결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영진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은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이 외국인 투자에서 2순위로 밀려나는지, 삼성파워, 이 CU 화물연대 사태, 그리고 노랑봉투법까지 오늘 그 답을 확인해보고 대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기업이 조용하게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이 한꺼번에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을 해외에 짓고 해외 법인을 만들고 다음 투자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이러한 다른 나라들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2025년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71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 역대 최대치였던 834억 8천만 달러 이후 죄송합니다. 2년간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전체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해외 투자는 171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1% 늘었습니다. 네, 제조업들이 실제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굴리는 금융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 생산과 사업 기반을 해외로 계속 넓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해외 신규 법인은 2,437곳. 여러분, 2,437곳이 해외 신규 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1,488곳, 무려 64%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2분기만 보더라도요, 1,745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732곳에 대비해서 무려 138%, 거의 140%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모두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로 들어오는 유통 기업은 상반기에 5곳, 8월 기준으로 10여 곳 수준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것은 구조이고 돌아온 것은 예외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들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업은 원래 구조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한국에 머물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은 기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조금 깎아줄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규제가 많고 노동법이 복잡하고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원청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 그리고 파업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손해배상은 제한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기업에게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정책은 자주 바뀌고 이 법의 해석까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이 이런 조건을 보고 한국의 신규 공장을 짓겠습니까? 자,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를 하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 때문만도 아니고요. 세금 때문만도 아니고 노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여러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를 한번 볼까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중위임금 대비 약 60 내지 65%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아마 한국이 1등이고 프랑스가 2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임금 대비해서. 대기업은 높은 생산성과 규모를 바탕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보완해줄 국가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한적입니다. 같은 최저임금이라도 누구한테는 관리가 가능한 비용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비용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전체 비용입니다. 이 제조업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과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과의 인건비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기업이 보는 것은 단순한 시급이 아닙니다. 한 번 고용하면 조정이 어렵고, 예, 퇴직금 줘야죠, 4대 보험 줘야죠, 각종 노무관리 비용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여기에 파업 리스크가 들러붙죠, 산재 리스크 있죠, 법정 분쟁 대응해야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고용은 월급이 아니라 총체적인 리스크 패키지다. 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기업은 판단합니다. 사람을 많이 쓰는 구조를 유지할수록 비용하고 리스크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은 뭐다? 그러면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생산은 한국 밖으로 돌리자. 네, 이렇게 선택이 수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정책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요, 세금 혜택도 주고 현금 지원도 주며 동시에 시장 접근성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일본은 TSMC, 이 대만의 제1 반도체 기업이죠. 이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도 수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요, 라피더스 같은 국가주도 반도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뭘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한국에도 세액 공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현금을 주고 일본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한국은 아직 회의도 해야 될 게 많고 검토도 할 게 많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이미 말했듯이 한국은 할인을 해주는 거라면 미국은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은요, 할인보다는 캐시백을 좋아합니다. 다음은 속도를 보겠습니다. 기업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주고 일본이 부지를 깔아주고 베트남이 인건비를 낮게 제공하고 또 인도가 시장을 열어주면 기업은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정부가 아직 검토 중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동안 경쟁국은 벌써 계약서에 사인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기업이 왜 한 나라 정부에